구로공단 봉제골목 막다른 길.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1998년 남대문 시장에서 밀린 공임을 받으러 갔다가 빈 주머니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IMF 외환위기 이후 중국산 옷들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봉제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달랑 재단 가위 한 자루만 손에 쥔 채 그 흐름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박선영 씨. 얼굴이 말이 아니네. 딸 잃고. 그래도 살아야지. 동네 약국 아저씨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살아야 한다고요. 뭘 보고 사나요? 누굴 위해 사나요? 그 순간 문득 서울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20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19 시골 고향에서 서울역에 내린 1979년.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던 때였습니다. 선영아, 서울 가서 뭐하게 떠나기 전날 큰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딸은 시집이나 잘 가면 다행이지. 무슨 돈을 벌어. 그것도 남의 집 귀신될 팔자에.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밝혔습니다. 딸은 쓸모없다는 말. 그래도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죠. 돈 벌어서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부모님 농사일 도울 거라고. 서울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통근버스에 새벽같이 실려가 밤늦게 돌아오는 나날들.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 저녁 10시가 넘으면 귀가증을 보여야 했죠. 10평 남짓한 공장에 미싱 10여 대가 빽빽이 들어찬 곳에서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야, 이거 내일까지 다 해야 돼. 밤새워서라도 끝내 공장장 말 한마디에 새벽까지 깨어있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손수건으로 둘둘 말아 다시 일했어요. 그때 받던 월급이 5만 원. 보통 공중목욕탕 한 번 가는데 300권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하던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 제 남편 김민준 씨였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저 혼자선 못 들어요. 원단 뭉치를 같이 나르다 시작된 인연이었. 그는 공장 주임이었고 저보다 5살 많았습니다. 담배 냄새 풀풀 나는 사람, 손에 굳은 살 박인 사람, 말수 적은 사람. 그런데 웃을 땐 해처럼 환했어요. 우리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사랑에 빠졌고 1983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남대문 시장은 활기찼어요. 88올림픽 특수로 봉제 공장은 주문이 밀려 야간 작업이 일상이었죠. 혼수도 변변찮았지만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살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행복도 잠시. 결혼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들 낳아야 대가 이어지는 건데 뭐 하는 거야? 이러다 민준이 바람나면 어쩔래 딸이라도 낳아봐. 딸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못 낳아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민간요법도 다 써봤어요. 쑥뜸 뜨고 한약 다려 마시고 산에 가서 기도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번의 유산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그 돈을 모으려고 남편은 야간 작업까지 했고 저는 옆 공장 일감까지 받아왔어요. 혹독한 주사 치료와 약물, 통증을 견디며 세 번째 시도 끝에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1993년 여름, 드디어 우리 딸 하늘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름 하늘처럼 빛나는 아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우리 하늘이는 정말 잘 웃는 아이였어요. 자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구름 하나를 제품에 안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게를 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저는 아이 키우며 틈틈이 일감을 받아왔어요. 하늘이는 벌써 말도 척척, 걸음도 쌩쌩 잘 걷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하늘이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꽃무늬 고무신을 신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이거 신을래요. 예쁜 꽃신 신고 갈래요. 당연히 말렸어요. 눈 오는 날에 미끄러운 고무신은 위험했으니까요. 하늘아, 오늘은 안 돼. 눈이 많이 왔잖아. 운동화 신자. 싫어요. 꽃신 신을래요. 하늘이가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며 떼를 쓰고 울었습니다. 금방 다녀올 거라 생각했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을 테니 괜찮을 거라 여겼어요. 그렇게 아이의 고집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늘이는 꽃무늬 고무신을 신고 동네 슈퍼 가는 저를 따라 나섰다가 그만 골목 빙판길에서 제 손을 놓고 뛰어가다 미끄러져 머리를 찧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하늘아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얀 눈 위에 번진 붉은 꽃잎 같은 핏자국,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던 작은 몸, 119가 올 때까지 입으로 숨을 불어넣던 제 입술,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라는 말.
내가 고무신을 신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했습니다. 내 잘못이었어요. 아이 고집을 꺾지 못한 내 잘못. 위험한 신발을 신게 한 내 잘못. 손을 꼭 잡고 있지 못한 내 잘못. 하늘이는 그렇게 5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늘이가 신던 꽃무늬 고무신 한 짝을 못 버리고 품에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고무신에 얼굴을 묻고 밤새 울기도 했어요. 남편도 그날 이후로 담배를 다시 피웠습니다. 저 몰래 울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원망 번이 없었지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삶을 이어갔지만 IMF가 터지고 봉제업이 몰락하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중국산 저가 옷들이 시장을 점령했고 남대문 시장 도매상들은 외상값도 제때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밀린 공임을 받지 못하고 터덜터덜 걸어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떠난 날처럼 똑같은 눈, 바닥이 미끄러워. 하늘은 깜깜했습니다. 남편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기에 혼자였어요. 구로공단 앞 익숙한 골목길. 철길 옆으로 들어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계속 걸어갈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집에 가면 또 그 텅 빈 아이방을 봐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 수면제가 만져졌습니다.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었지만 모든 알약을 한꺼번에 삼키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양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하늘아, 이제 엄마가 갈게. 약병을 손에 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철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골목 끝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았어요. 봄날 꽃집처럼 가냘픈 모습이 칼로에이는 겨울바람 속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따라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맨발이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양말도 신발도 없이 아가. 괜찮니? 아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아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까맣게 때가 묻고 손은 얼어서 새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길을 잃어버렸어요. 새희망 보육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육원이 아이는 부모가 없는 건가? 이름이 뭐니? 이하늘이요? 원래는 이소윤인데 보육원에선 이하늘이라고 불러요.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게 똘똘하게 대답했어요. 김하늘, 이하늘. 너무도 비슷한 이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은 우리 하늘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지금 하늘이가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겠지요. 같은 키, 같은 머리카락, 어깨를 으쓱하는 작은 버릇까지 마치 죽은 딸아이가 환생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운명이란 걸까요? 제가 인생을 끝내려던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이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춥지보육원 데려다 주기엔 너무 늦었어.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물에 발부터 담그고 집으로 데려온 하늘이는 제 낡은 원피스를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방해될까 두려운 듯한 모습이었죠. 열이 좀 있는 건지 이마가 뜨거워서 약을 먹였습니다. 아줌마, 내일은 보육원에 데려다 주실 거죠?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룻밤 재워주고 내일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질 거란 걸. 응. 내일 데려다 줄게. 텔레비전에선 구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덩치 뉴스, 사건 사고, 그리고 또 IMF 이야기. 하늘이는 TV를 물끄러미 보다가 벽에 걸린 우리 하늘이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우리 딸, 김하늘.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이하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듯 했어요. 간신히 찾아낸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아이는 컵라면을 먹으며 가끔씩 제 얼굴을 훔쳐봤어요. 우리 하늘이처럼 음식을 먹는 모습이 너무 닮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말해준 대로 찾아간 새희망 보육원. 간판이 무색하게 건물은 낡고 음침했습니다. 쌓인 눈을 밟으며 들어가는데 하늘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피곤해 보이는 복지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찾았어요. 하늘이 또 나갔었군요. 또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사라져요. 길, 잃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망치는 거죠. 복지사의 말투에 뭔가 덧붙일 게 있는 듯 했습니다. 보육원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 10명 정도가 좁은 방에 모여 있었어요. 밥 먹는 아이, 숙제하는 아이, TV 보는 아이,
그런데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건 이하늘이었습니다. 왜 저 아이만 혼자예요?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잠시 소윤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진짜 이름인지도 확실치 않아요. 아이가 보육원에 적응하면서 자신을 하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처음 부르던 이름으로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고 결국 기록상으로도 하늘이로 바뀌었죠. 과거에 대해선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고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1년 전에 수원역 근처 어느 공원에서 발견됐대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왔다는 기록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미아 신고가 있었는지 경찰에서 수소문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 입양도 쉽지 않은 상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 실종 아동이었던 거예요. 아님 그냥 부모가 버린 걸까요? 복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요새 IMF 이후로 지원금도 줄고 실은 아이들 제대로 돌보기 너무 힘들어요. 하늘이 같은 경우는 따돌림도 심해서 그 말에 하늘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도화지에 그린 건 꽃무늬 신발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신던 신발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수면제 병을 손에 쥐었던 저에게 이 아이가 나타났고 그 아이는 딸과 같은 나이. 비슷한 이름을 가졌으며 지금은 우리 하늘이가 좋아하던 같은 꽃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 혹시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복지사는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입양하신다고요? 네, 그게 저희 딸이 하늘나라로 가고 제가 그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요. 입양 심사도 까다롭고 경제적 능력도 증명해야 하고요. 해볼게요. 제가 재단사라 손재주는 있어요. 작은 가게라도 열어서 그 아이랑 살아볼게요. 그날부터 입양 절차는 시작되었습니다. 서류 작성, 면접, 재정상태 검토, 심리평가.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하늘이와는 매주 만났습니다. 남편도 하늘이를 만날 때마다 함께 와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늘이는 봉제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모, 어떻게 바느질을 그렇게 잘해요? 오래 했으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것밖에 할 줄 몰라. 아이는 제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가락, 바늘 자국 가득한 손톱.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하늘이에게 천천히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놀랍도록 손재주가 좋았어요. 작은 천 조각으로 인형 옷을 만들고 단추를 달고 꽃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말한 것도 없고 동네 사람들까지 시선은 따가웠어요. 선영 씨, 무슨 생각으로 남의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들도 아니고 딸을. 거지 고아를 데려와서 뭐하게.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입양이야. 제정신이야. 제 귀에 들어오는 말들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사의 도움으로 작은 임대상가를 얻어 수선집을 열었어요. 선영인의 옷수선이란 이름으로 구로공단 근처 좁은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양이 허가되었습니다. 하늘이가 제 집에 완전히 오는 날, 아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왔어요. 낡은 옷 몇 벌, 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낡은 꽃무늬 양말.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늘이는 이상하게도 제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겨둔 우리 하늘이의 물건들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중에서 꽃무늬 고무신을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하늘 언니 신발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요. 느낌이요. 하늘이는 신발을 조심스레 만지며 말했습니다. 김하늘이랑 이하늘이는 원래 비슷한 또래처럼 보였는데 이하늘이는 또래보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어요. 생일도 정확히 모르니까 입소한 날을 생일로 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습관대로 우리 하늘이를 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는 게 편했나 봐요. 이모. 아니, 그게 어떻게 불러야 할지. 그때였어요. 하늘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른 날이에요. 엄마, 이거 나중에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딸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시간부터 멈춰있던 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하늘이를 금세 자기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무뚝뚝한 그 남자가 고맙고도 신기하고 감사했지요. 집에 오면 항상 작은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곤 했어요. 리본 머리핀, 딸기맛 우유, 새 크레파스.
하늘아, 이리 와봐. 아빠가 뭐 사왔게 처음엔 낯설어 하던 하늘이도 점점 남편을 따랐습니다. 셋이서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갔던 날, 하늘이는 남편의 목에 엎여 까르르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꿈이 있었어요. 닭이 가게를 내는 것. 선영아, 우리 하늘이 대학 보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모아 놓을게. 그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늘이의 학비를 위해 통장에 돈을 모으던 남편.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졸음운전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가 우리 가족이 된 지 겨우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IMF로 다들 힘들던 시기.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하늘이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마지막으로 아빠를 불러본 하늘이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구슬프게 울어서 다들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죽을 가지고 온 옆집 강씨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 이제 어쩌려고? 혼자서 그 애 어떻게 키워? 다시 보육원에 보내는 게 어때? 그 말을 듣던 하늘이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떨며 흐느꼈어요. 아빠 대신 제가 죽었어야 해요. 미안해. 엄마. 그 말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심장을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어요. 장래 내내 더 이상 살음이 없다고. 친딸 죽고 남편 죽었으니 따라 죽을 생각만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짜 엄마로서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늘아 아이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올려다보는 그 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늘이는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아빠도? 죽은 하늘이 언니도. 모두 이 하늘이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을 거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살아서 이 아이와 이번 생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죽은 이들은 이미 떠났지만 이 아이는 지금 제 품에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아, 우리 둘이 살자.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하늘이는 저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결심했어요. 우리 하늘아, 네가 보내준 아이구나. 이번엔 꼭 지킬게. 약속할게. 남편이 남긴 통장에는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구두틀 하나. 남편이 언젠가 구두 공방을 차리고 싶다며 사모아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구두틀을 보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남편의 꿈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그 구두틀은 제게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남편이 남긴 작은 꿈처럼 저도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어느 날, 그 구두틀을 하늘이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내 아빠가 남긴 거란다. 언젠가 너와 함께 이틀로 예쁜 구두를 만들어 볼까? 하늘이는 조심스레 구두틀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아이는 어느새 19살이 되었죠. 쑥쑥 자라 이제는 제 키를 훌쩍 넘었어요. 작은 수선집은 그럭저럭 돌아갔습니다. 불호공단 인근 봉제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동안에도 우리 선영인의 옷수선만큼은 근근히 버텼어요. 수선 손님들이 줄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주셨거든요. 선영 씨, 이 바지 좀 줄여주게. 우리 딸 원피스 단추 좀 달아줘. 이거 어떻게 못 고쳐 맨날 잘 고쳐주잖아. 서비스업은 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손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이면 그분들이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하늘이는 조용하지만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마치고 밤늦게까지 저를 도왔어요. 단추 달기, 지퍼 교체, 심지어 작은 바느질까지. 젊은 눈으로 실 깨기는 일은 그 아이 몫이었죠. 엄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그렇게 너는 타고났구나. 가끔 하늘이가 수선 일을 할 때면 저는 그 모습이 우리 김하늘이와 겹쳐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곧 다시 눈앞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하늘이가 제 딸이니까요. 하늘이의 대학 진학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디자인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작은 수선지비를 돕던 그 아이가 디자이너를 꿈꾸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전 구두 디자인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신고 가는 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남편 생각이 났어요. 구두 공방을 열고 싶어 했던 남편. 그 꿈이 딸에게 이어진 것 같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하늘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제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왼쪽 아랫배가 뻐근했어요. 처음엔 앉아서 일하다 보니 그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박선영 씨, CT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병원으로 옮겨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자궁암 3기입니다.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3기라니 수술이 필요합니다. 자궁을 제거해야 합니다. 난소도 어렵고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할 거예요. 비용은 어느 정도? 의사의 말에 정신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까지 포함하면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700만 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되면 그보다 훨씬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700만 원. 저에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700만 원. 5년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돈. 그 순간 병보다 돈이 더 무섭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보다 무서운 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계속 걸었어요. 구로공단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하늘이는 어쩌지. 그날 밤 저는 하늘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하늘아, 엄마가 병이 좀 있어. 무슨 병이요? 그게 자궁암이래. 수술을 해야 한대. 하늘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게 달려와 꼭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제 등을 토닥이는 하늘이의 손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짐을 지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내 병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 미안함이 북받쳤어요.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외로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잠깐만요. 엄마, 제가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얘기해요. 다음 날. 하늘이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를 들고 있더군요. 엄마, 대학은 휴학 신청했어요. 입학금은 이미 내서 휴학해도 돌려받을 수는 없대요. 제가 당분간 더 열심히 돈 벌게요. 1년만 쉬었다가 복학하면 돼요. 하늘아. 그러면 안 돼. 내 꿈이잖아. 괜찮아요. 1년 정도 일하면서 공부할게요. 독학할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의료보험으로 일부 지원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대학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상담도 받았어요. 종이를 펼치니 여러 지원 프로그램 정보와 병원 안내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정보를 모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낮에는 카페에서 알바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학원과 옷가게에서도 주말에 써준대요. 하늘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인 제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가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이겨요. 제가 이제 다 컸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 다 큰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수술 날짜가 잡혔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궁 제거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의 고통,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난 이제 여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건가? 병원 복도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면 하늘이가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꼭 나아질 거예요. 하늘이는 약속대로 세 군데를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밤에 들어오면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요. 팁도 받았어요. 과외도 한 명 구했어요. 영어 과외요. 시급이 괜찮아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하늘이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피곤한 몸으로 서둘러 오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삐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 심각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찢어졌고
인대도 손상되었어요. 즉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활치료를 길게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아마 1년은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제가 아픈 것도 모자라 이제 하늘이까지. 하늘아, 미안해. 병실에서 흐느끼는 저에게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더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엄마 치료가 끝나면 저도 천천히 치료받을게요. 우선 엄마가 나아야 해요.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픔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다니요. 2013년 여름, 저는 간신히 항암 치료를 마쳤어요.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일단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저의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제 하늘이 차례였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더 집중해서 무릎 수술과 긴 재활 과정을 거쳤어요.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아이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함께 희망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가 다락방에 올라가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찾는지 물었더니 아빠가 남긴 구두 틀이요. 어디 있죠?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모아뒀던 구두틀과 도구들, 그리고 가죽 자투리들이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아빠가 구두 공방을 열려고 했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이는 구두틀을 꺼내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수제화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엄마?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무릎 재활하는 동안 손은 멀쩡하니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워볼까 해요. 나중에 복학할 때 이걸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하늘이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암 치료와 무릎 재활로 지친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몇 주 후 하늘이는 첫 구두를 완성했습니다. 아직 투박하고 어설프지만 분명 구두 형태가 갖춰진 작품이었어요. 게다가 그 구두에는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언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언젠가 보여주셨던 고무신 무늬로 만들었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늘이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우리 김하늘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 구두를 보여주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에 작은 꽃 장식이 달린 편안해 보이는 구두였어요. 엄마가 항상 서서 일하시잖아요. 발이 편했으면 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다시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하늘아, 고마워. 정말 예쁘구나.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맞지 않았지만 제 발에 꼭 맞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더 잘 만들게요. 엄마, 하늘이는 무릎 재활을 받으면서도 틈틈이 구두 만들기를 계속했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듣고 중고책을 사서 보고 심지어 남대문 시장 구두 장인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2014년 초 하늘이는 재활을 마치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구두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늘이가 들떠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만든 구두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유명 수제화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했어요. 22살의 하늘이는 무릎 재활도 거의 끝나가고 저도 암 치료 후 체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덕분에 수선집은 문을 닫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이에요. 아침부터 하늘이는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1년 넘게 재활하면서 틈틈이 만들었던 수제화 몇 켤레를 가방에 조심스레 넣고 검은 원피스에 단정한 구두를 신었어요. 미래재화 회사. 여기가 어딘데 되게 유명한데요. 엄마? 아리아슈라는 브랜드로 유명해요. CEO가 한국 여성인데 파리에서 공부한 사람이래요. 소규모지만 수제화로는 최고급이에요. 하늘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대학 복학 대신 취업을 하고 싶다고요. 그 아이가 이렇게 설레는 모습을 본 건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이건 비밀인데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원한 건 디자이너예요. 하늘아. 이하늘아. 최수연 대표는 하늘이가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최수연 대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준비해온 포트폴리오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만든 수제화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만든 신발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바느질과 재봉을 배웠어요.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는 입양됐어요. 저를 위해 평생 작은 수선집에서 고생하신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이 일을 배웠습니다. 최수연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건 하늘이는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구두틀로 만든 첫 작품이에요. 비록 서툴지만 가장 소중한 신발이죠. 최수연 대표는 말없이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점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하늘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이 면접에 붙어야만 제 어머니가 수선집을 계속 운영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현재 항암 치료 중이신데 병원비와 가게 운영을 모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위해 끝까지 수선집을 지키고 계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였고 검은 구두 위로 살색 스타킹을 통해 그녀의 발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꽤 큰 초승달 모양의 점이 선명했습니다. 최수연 대표는 그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은 최수연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수연 대표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함께 아이를 가졌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그는 책임을 지겠다던 약속을 뒤로 한 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산 후 최수연은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며 어렵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시즌. 백화점에서 일하던 최수연은 어쩔 수 없이 딸 소윤이를 데리고 출근했습니다. 신발 매장에서 일하는 동안 잠시 아이의 손을 놓친 사이 인파 속에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미친 듯이 백화점을 뛰어다녔 경찰에 신고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제보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기억하는 단서는 딸의 발등에 있던 큰 초승달 모양의 점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최수연은 신발 디자인으로 성공했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에도 계속해서 전국의 보육원과 입양기관을 찾아다녔고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도 큰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년이 지나 그녀의 앞에 나타난 하늘이의 발등에서 그 익숙한 초승달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늘씨, 혹시 친부모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최수연 대표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제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가 왜 버려졌는지는 듣고 싶긴 해요. 최수연 대표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늘 씨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친어머니는 하늘 씨를 찾기 위해 17년을 기다렸어요. 면접실은 순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늘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최수연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늘 씨, 나는 하늘 씨의 친어머니일지도 몰라요. 최수연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도 발등에 똑같은 큰 초승달점이 있었어요. 하늘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그녀를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와 지금 눈앞에 있는 친어머니. 그날 오후 이 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지금 회사로 와주실 수 있어요.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떨어진 거야? 아니요, 그게 그냥 와주세요. 제발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강남.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미래재와 본사는 깔끔한 빌딩 4층에 있었어요. 리셉션에서 하늘이를 찾는다고 하자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하늘이와 중년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박선영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미래재와 대표 최수연. 제 이름은 최수연입니다. 하늘이. 아니, 소윤이는 제 딸입니다.
순간 천둥이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소윤이라고요. 그때 보육원에서 들었던 본명일지도 모른다던 소윤이 이 여자가 친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최수연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겨울이었어요. 제 딸 소윤이를 백화점 신발 매장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잠깐 손을 놓쳤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를 못 찾았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시절엔 CCTV도 별로 없었고 DNA 검사도 지금처럼 쉽지 않았어요. 최수연 대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신던 신발이 꽃무늬 구두였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잃고 나서 매년 그 꽃무늬를 넣은 수제화를 만들었어요. 언젠가 딸이 이 신발을 보고 찾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하늘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올린 SNS 사진에 있던 꽃무늬 때문에 저를 찾으신 거예요.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무늬도 그렇고 네, 얼굴이 내 젊은 시절 그대로야. 특히 내 발등에 있는 작은 점. 하늘이가 무의식적으로 발을 만졌습니다. 구두 위로 드러나는 왼쪽 발등에는 큰 점이 하나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점입니다. 살색 스타킹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큰 점이었어요. 발등의 점까지. 그건 소윤이만의 특징이었어요.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16년 전에 보육원에서 최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도 소윤이가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누군가에게 발견되었던 것 같아요. 수원에서 발견되었다고 지금 들었어요. 수원까지 갔을 줄이야. 백화점 인근을 다 찾았는데 그러다 보육원에 맡겨졌을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저는 찾을 수 없었던 거죠. 하늘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6년 동안 내 딸로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엄마가 나타나다니 제 딸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최수연의 제안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실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하늘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밤에 제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결과가 나온 날 우리 셋은 다시 미래재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보낸 봉투를 최수연이 천천히 열었습니다. 친자 확인 일치. 99. 9%.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진실이 확인된 순간 최수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윤아, 정말 내가 맞구나. 내 딸. 하늘이. 아니. 소윤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토닥여 주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하늘아. 엄마? 엄마? 마침내 하늘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하늘이에요. 박선영 엄마의 딸이고요. 최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친엄마를 만나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아요. 친엄마를 만나다니.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도 제 엄마예요. 저는 두 분 다 제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와 최수연은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제 딸을 곱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는 최수연을 보며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늘이를 잃을까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엄마를 찾은 하늘이가 기뻤어요. 소윤이를. 아니, 하늘이를 소중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해준 것을 다 해주셨네요. 최수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늘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두 어머님 모두 제게는 소중한 어머니이십니다. 한 분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에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신뢰가 될지 모르겠으나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함께 가족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수연과 제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선영 엄마는 제 평생의 엄마예요. 절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수연 엄마는 제가 이제 막 알게 된 엄마지만
절 낳아주시고 오랜 시간 마음 아파하며 절 찾아주셨어요. 저한테는 두 분 다 소중해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난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영 씨, 지금은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늘이를 위해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것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엄마의 딸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 이렇게 저를 지키는 어른이 되었을까요? 엄마, 이거 아세요? 수연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올린 SNS에 꽃무늬 구두 사진을 보고 가슴이 뛰었대요. 그런데 그 꽃무늬, 하늘이 언니 고무신에서 따온 거였잖아요. 그래. 엄마, 생각해보니까 신기해요. 제가 본 적도 없는 하늘이 언니 신발 무늬가 제 친엄마가 디자인한 신발 무늬와 같다니. 마치 하늘이 언니가 저희 세 사람을 이어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김하늘이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처럼 집에 돌아와 밤새 생각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함께 살아도 될까? 새벽녘 결심했습니다. 어떤 미래가 오든 하늘이의 선택을 존중하자고,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두려움을 내려놓기로 했죠. 다음 날, 최수연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박한 수선집을 둘러보며 최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따뜻한 공간이네요. 여기서 하늘이가 행복하게 자랐겠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하늘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수선집에 모여 차를 마시는 순간 무언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영 씨,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릴게요. 최수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의사한테 여쭤봤어요. 선영 씨처럼 항암이랑 방사선을 오래 받는 분들 중에는 나중에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서울중앙병원 쪽에서 줄기세포로 조직 회복을 돕는 치료가 일부 되고 있다더라고요. 아직 실험적인 부분도 있지만 몸이 덜 힘들게 회복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그건 비용이. 최수연이 제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가 우리 하늘이를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선영 씨를 살릴 차례예요. 최수연 씨의 말은 저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병원에서 하는 줄기세포 치료는 의학적으로도 아직 실험 단계이고 비용도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과연 그 치료를 받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지금 치료에만 집중해야 할까?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아닙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은인에게 이 정도는 당연해요. 최수연은 당당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던 하늘이가 말했어요. 엄마, 받아들이세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최수연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너무 염치가 없지만 하늘이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최수연에게 전화했어요. 치료 받아볼게요. 고맙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중앙병원에서 줄기세포 기반의 회복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연 씨가 직접 의료진과 상담 일정을 잡아줘 치료에 드는 비용도 본인이 모두 감당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눈치가 보였지만 최수연은 항상 웃으며 말했고, 제 딸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부모님께 받은 유산도 많아요. 걱정 마세요. 라며 오히려 유쾌하게 말했어요. 줄기세포 기반의 회복 치료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은 고되었고 몸도 많이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손상된 조직이 서서히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고 의료진도 제 반응에 놀라워하며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편 하늘이는 미래재화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인턴으로 시작했지만 그 아이의 타고난 감각과 손재주는 금방 빛을 발했습니다. 하늘아, 너의 디자인은 정말 특별해. 나도 생각지 못한 방향이야. 최수연은 하늘이의 재능을 진심으로 인정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하늘이는 회사에 나가면서도 저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아침에 약 드셨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 병원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는 꼭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점차 최수연과도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1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수재와 회사를 일구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그 아이가 신던 신발 디자인으로 브랜드를 시작했어요. 매년 같은 꽃무늬를 넣은 신발을 만들었죠. 언젠가 그 신발을 보고 내 딸이 찾아올까 하는 바람으로요. 최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하늘이를 잃은 제 슬픔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느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늘이가 들뜬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들, 제가 새 라인 하나를 기획했어요. 두 분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하 브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김하늘과 이하늘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 첫 제품은 꽃무늬 고무신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수제화였어요. 이 구두에는 두 엄마의 이름을 새겼어요. 박선영과 최수연. 저를 단단하게 만든 두 사람이요. 하늘이의 특별한 감각과 최수연의 경험, 그리고 제가 알려준 수공예 기술이 합쳐져 하하 브랜드는 순식간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유명 연예인이 신고 나타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새긴 구두라는 스토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줄기세포 회복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현재 암세포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재발 위험도 현저히 낮아졌고요. 아직 완치라는 표현은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 상태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멈춘 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늘이와 최수연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선영 씨.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많은 것을 해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구로공단 근처 오래된 설렁탕 집이었어요. 제가 하늘이에게 자주 사주던 곳이었지요. 이 집 설렁탕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용돈 생기면 꼭 사주셨거든요. 최수연은 사랑받고 자란 딸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었어요. 밥을 먹으며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는 대학으로 복학해 공부를 계속하고 최수연은 하하 브랜드를 미래재화의 새 라인으로 키워나가기로 했어요. 저는 제 몸이 다 나으면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희 회사에서 기술 자문으로 일하시면 어때요? 엄마의 수성 기술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하늘이의 제안에 머뭇거렸지만 최수연도 강력히 권했습니다. 선영 씨의 손재주는 정말 놀라워요. 하늘이의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어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렇게 저는 미래재화의 기술 고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구로공단 봉제 골목에서 보낸 저에게 강남 사무실은 낯설었지만 제 손기술을 인정받는 기분은 무척 좋았어요. 이렇게 바느질하면 더 오래 갑니다. 제가 30년 넘게 해온 방식이에요. 젊은 디자이너들이 제 말을 경청하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최수연이 제안했어요. 선영 씨, 하늘이, 우리 같이 제주도 갈래요. 해외여행은 준비가 필요하니 우선 제주도부터 다녀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 같은 건 그래서 더 가봐야죠. 하늘이도 제대로 못 가봤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를 처음 본 하늘이의 눈빛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들, 저기 봐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최수연이 카메라를 꺼내 셀카봉에 달았습니다. 우리 셋 함께 사진 찍어요. 세 사람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첫 가족 사진.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하하 브랜드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하늘이의 디자인은 세대를 잇는 신발이라는 콘셉트로 국내외에서 인정받았어요. 엄마, 우리 파리 패션위크에 초대받았어요. 거기서 하하 컬렉션을 선보일 수 있대요. 최수연은 환호했고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해냈구나. 하늘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냈어요. 하늘이 언니가 남긴 꽃무늬, 선영 엄마의 손기술, 수연 엄마의 경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의 상처가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제 침대 옆 서랍에서 김하늘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네 살 아이. 하늘아, 네가 보내준 선물이구나. 너의 꽃신이 세 사람을 연결했어. 처음으로 하늘이에게 미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그리움의 아픔도 없었어요.
그저 고마움만 가득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강남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최수연이 구입한 넓은 아파트. 처음엔 거절했지만 하늘이와 최수연이 함께 설득했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같이 살아요. 세 개의 방이 있는 집. 각자의 공간이 있으면서도 함께하는 가족. 제 방에는 김하늘이의 사진과 이하늘이의 사진, 남편과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고무신을 두었고 하늘이의 방에는 그 아이가 만든 첫 구두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최수연은 서재에 17년간 딸을 찾던 자료들을 정리해 보관했어요. 세 사람의 상처와 그리움이 모여 만든 집.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갔습니다. 엄마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두 분 다 쉬세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왔구나. 이 모든 고통과 눈물이 결국 이런 행복으로 만들어지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근현대 생활사 박물관에서 하하 브랜드 스토리를 특별전으로 열자고 해요. 최수연과 저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전시된다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늘이는 신나게 설명했어요. 꽃문의 고무신부터 시작해서 두 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만난 과정까지 새 여인의 구두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 거래요. 그렇게 근현대 생활사 박물관에 하하 꽃신의 여정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첫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전시장을 찾았어요. 입구에는 김하늘이의 꽃문의 고무신과 이하늘이가 처음 만든 구두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새 여성의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저희 가족 사진과 짧은 설명이 있었어요. 친딸을 잃고 입양한 딸마저 사고로 다치고 자신마저 병에 걸린 박선영 씨, 17년간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맨 최수연 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여성을 연결한 이하늘 씨, 그들의 구두한 켤레가 이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그분들은 제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딸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어요. 여자의 삶이란 게 다 그런 거지.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관람객 노트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시회 한 달 후 KBS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새긴 구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처음엔 망설였지만 하늘이가 권했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해봐요. 그렇게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로공단 봉제골목. 제가 살던 반지하 집. 하늘이를 만났던 길모퉁이. 모든 곳을 다시 찾아가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고향에 한번 가볼래요. 가족 산소에도 들르고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고향. 부모님의 묘와 딸이 무슨 소용이냐던 큰어머니의 묘도 있는 곳.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가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 찾은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산길은 아스팔트 도로가 되어 있었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큰어머니 산소 앞에 서니 갑자기 모든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딸은 쓸모없다던 그 말, 서러웠던 어린 시절, 그리고 독하게 서울로 떠나던 날,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묵념하며 말했습니다. 큰어머님, 저 선영이에요. 딸이 쓸모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 딸들이 저를 살렸어요. 김하늘이와 이하늘이, 그 아이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정말 딸들로 천국을 본 것 같아요. 큰어머님은 틀리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늘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아니, 하늘아,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야. 이제서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돌아오는 길, 깊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 하늘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새긴 신발 기부 캠페인. 매년 100켤레의 하하 신발을 전국 보육원에 기부하고 그곳 아이들에게 수제화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교실을 열 거예요. 최수연은 즉시 지원을 약속했고 저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교실은 하늘이가 머물렀던 그 새희망 보육원에서 열렸어요. 맨발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 우리 세 사람에게는 더없이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한편 구로공단 인근에는 선영인의 봉제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수성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는 공간. 저는 그곳에서 주 3일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바느질은 인생과 같아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야 해요. 어느 날 학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버려지고, 주어지고,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과정.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발자국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어디선가 김하늘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하늘아, 잘 지내니? 엄마는 이제 행복해. 집에 도착하니 하늘이와 최수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 켤레의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꽃무늬지만 디자인은 각자 다른 구두. 이거 뭐니?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세모녀의 산책화예요. 매년 이맘때 우리 셋이 함께 걷자고요. 같은 꽃무늬지만 각자 다른 구두. 우리 가족 같죠? 그날 저녁 우리는 차를 타고 구로공단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손을 잡고 남대문 시장 성곽길 근처에 차를 세운 뒤 천천히 걸었어요. 내가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길. 하늘이를 처음 만났던 골목. 우리의 모든 기억이 켜켜이 쌓인 그 거리를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강남에서 다시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날의 공기는 여전히 익숙했고 우리는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하늘이의 질문에 최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이제 우리는 자유롭잖아.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0년을 살고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받은 거였다는 것을, 딸이 쓸모없다고 들었지만 결국 딸이 나를 살린 거였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들은 모두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같은 길, 다른 신발. 이제 우리는 어디로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